제1장 은혜 갚은 학.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철수라는 가난한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철수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하루하루 품팔이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으이구, 오늘도 일감이 없네. 저녁은 또 굶어야겠구나. 철수는 한숨을 푹 쉬며 빈 주머니를 털어보았어요. 동전 한 푼 나오지 않았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철수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끼익, 끼익 하는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게 뭐지? 철수가 소리나는 쪽으로 가보니 눈 덮인 덤불 속에서 하얀 학 한 마리가 덫에 걸려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날개에선 빨간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답니다. 어머나, 이런 불쌍한 녀석아. 철수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서 덫을 풀어주었어요. 학은 너무 약해져서 날지도 못했어요. 집에 가서 치료해 줄게. 걱정하지 마. 철수는 학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비록 가난해서 먹을 것도 부족했지만 자신이 먹을 쌀죽을 학에게 먹여주고 상처에는 정성껏 약초를 발라주었답니다. 며칠이 지나자 학의 상처가 다 나았어요. 철수는 마당에서 학을 하늘로 날려보내며 말했어요. 이제 다 나았으니까 자유롭게 날아가거라.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해. 학은 철수의 머리 위를 한참 맴돌더니 끼룩끼룩 하며 고마워하는 듯 울고는 푸른 하늘로 높이 날아갔어요. 잘 가라 학아. 다시는 덫에 걸리지 말고. 철수는 손을 흔들며 웃었어요. 비록 배는 고팠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길을 잃어서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철수가 문을 열어보니 달빛보다 아름다운 처녀가 서 있었어요. 하얀 한복을 입은 그 처녀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허름한 곳이지만. 철수는 얼떨결에 처녀를 집 안으로 모셨어요. 고맙습니다. 제 이름은 학선이에요. 학선이라고 하셨나요? 참 예쁜 이름이네요. 저는 철수라고 합니다. 그날 밤 학선은 철수에게 말했어요. 저를 도와주신 은혜를 갚고 싶어요. 제가 배를 짜서 돈을 벌어드릴게요. 철수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그냥 쉬어가세요. 은혜 갚을 것도 없어요. 하지만 학선은 이미 배틀 앞에 앉아 있었어요. 딱 하나만 부탁이 있어요. 제가 배를 짤 때는 절대 방 안을 들여다보지 마세요. 약속해 주세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약속할게요. 다음 날 아침 학선이 내온 배를 보고 철수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햇살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비단이었거든요.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배는 처음 봅니다. 철수가 그 배를 시장에 가져가자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머, 이게 정말 배예요? 보석 같잖아요. 얼마예요? 제발 저한테 팔아주세요. 아니에요. 제가 더 비싸게 살게요. 배는 금값보다 비싸게 팔렸어요. 철수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답니다. 학선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학선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철수는 큰 집으로 이사하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더 많이 팔면 더 부자가 될 텐데. 학선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배를 짜는 거지? 한 번만 살짝 봐도 되겠지? 어느 날 밤 철수는 참지 못하고 방문 틈새로 몰래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방 안에는 학선이 아니라 하얀 학이 자신의 아름다운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서 배를 짜고 있었던 거예요. 기, 기. 학은 아픈 듯 울면서도 계속 깃털을 뽑고 있었어요. 아! 철수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학이 뒤돌아보았어요. 그러자 학이 순식간에 학선의 모습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학선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결국 보고 말았군요. 철수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욕심을 부렸어요.
학선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당신이 구해준 그 학이에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해서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하지만 약속을 어기셨으니 이제 떠나야 해요.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저는 이제 욕심 안 부릴게요. 하지만 학선은 이미 하얀 학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욕심을 부리면 가장 소중한 걸 잃게 돼요. 지금까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에 만족했다면 영원히 함께할 수 있었을 텐데. 학은 구슬픈 기룩기룩 울음소리를 남기고 창문을 통해 하늘로 날아갔어요. 학선아, 돌아와. 철수는 밤새 울며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학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그 후 철수는 크게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과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철수는 학선이 남겨준 마지막 배를 팔아서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매일 하늘을 올려다보며 학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답니다. 고마워, 학아. 너 덕분에 소중한 걸 배웠어. 어디서든 건강하게 살아. 그러면 하늘 어디선가 끼룩끼룩하는 따뜻한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철수는 그 후 욕심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고, 비록 전처럼 부자는 아니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풍요롭게 살았답니다. 제2장 돌아온 장승. 옛날 어느 산골 마을 입구에는 커다란 장승 두 개가 우뚝 서 있었어요. 하나는 남자 장승, 하나는 여자 장승이었답니다. 호호호. 오늘도 우리 마을에 나쁜 귀신들이 못 들어오게 잘 막아주자. 남자 장승이 우렁찬 목소리로 말하면 여자 장승도 다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럼요. 우리가 이 마을을 300년째 지키고 있잖아요. 이 장승들은 정말 신통한 힘이 있었어요. 마을에 전염병이 돌려고 하면 막아주고, 도둑이 오려고 하면 쫓아내고, 흉년이 들지 않도록 적당히 비도 내려주었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장승을 무척 소중히 여겼어요. 특히 김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장승 앞에 깨끗한 물과 과일을 올리며 인사를 드렸어요. 장승님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런데 어느 날 도시에서 이사 온 박 부장이라는 사람이 마을 이장이 되었어요. 박 부장은 장승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헥헥, 이런 미신적인 나무 토막이 웬 말이야. 마을 발전에 방해만 되겠어. 박 부장은 다른 젊은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을을 현대화해야 해요. 이런 낡은 것들은 치워버리고 예쁜 공원을 만들어요. 맞아요. 관광객들이 오면 부끄럽잖아요. 촌스럽기만 하네요. 하지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걱정했어요. 안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세운 장승인데 큰일 나는 거 아닐까요? 김 할아버지가 간절히 말했어요. 장승님들이 우리 마을을 수백 년간 지켜주셨어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박 부장은 듣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들, 미신은 이제 그만. 우리는 과학적으로 살아야 해요. 결국 마을 회의에서 다수결로 장승을 치우기로 결정했어요. 어르신들은 눈물을 흘리며 반대했지만 소용없었답니다. 미안해, 장승님들. 우리가 지켜주지 못해서. 김 할아버지는 장승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다음 날 트럭이 와서 장승들을 실어 갔어요. 남자 장승과 여자 장승은 서로를 바라보며 슬픈 눈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라져도 마을 사람들이 행복하면 되는데. 그래도 섭섭하네. 300년을 함께 살았는데. 장승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예쁜 화단이 만들어졌어요. 와, 훨씬 보기 좋네요. 역시 현대적으로 바꾸길 잘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만족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마을에 쥐떼가 몰려들었어요. 키키, 키키. 온 마을이 쥐 울음소리로 시끄러웠어요. 쥐들이 곡식을 다 갉아먹고 집 안까지 들어와서 난리가 났답니다. 으악, 쥐야.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거지? 그 다음엔 이상한 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기침 콜록, 으이구 머리야. 열이 안 내려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가뭄까지 찾아왔어요. 마을의 우물물이 바닥을 드러냈고 논밭의 작물들도 시들어갔어요.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지? 올해는 정말 운이 없네. 마침내 박 부장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설마 정말 장승 때문인 건 아니겠지? 김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장승님들이 우리 마을을 지켜주고 계셨다고요. 하, 그런 미신적인. 하지만 박 부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밤 마을에 도둑대가 몰려온 거예요. 으하, 이 마을은 장승이 없으니까 우리 천하다. 마음껏 털어버리자. 도둑들이 집집마다 들어가 물건을 훔쳐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어요. 으엉멍. 우리 집 가재도구가 다 없어졌어요. 저희 집 쌀독도 텅 비었어요. 이제 젊은 사람들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예전에는 도둑이 한 번도 안 왔는데 정말 장승 때문인가? 마침내 박 부장이 김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정말 장승을 다시 세워야 할까요? 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겠지요. 장승님들이 얼마나 서운해하셨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열었어요. 장승을 다시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할아버지들 말씀이 맞았네요. 드디어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새 장승을 만들기로 했어요. 제가 나무를 구해오겠습니다. 저는 조각을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색칠을 할게요. 아이들까지 작은 돌멩이라도 나르며 도왔어요. 며칠 동안 온 마을이 한마음이 되어 일했답니다. 마을의 목수 영감님이 정성껏 장승을 깎았어요. 이번엔 더욱 멋지게 만들어 드릴게. 드디어 새 장승이 완성되었어요. 남자 장승과 여자 장승이 다시 마을 입구에 우뚝 서게 되었답니다. 하나, 둘, 셋.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장승을 세웠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장승을 세운 그날 밤 쥐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쥐 소리가 안 들리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의 병도 씻은 듯이 나았어요. 기침이 멈췄어. 열도 내렸네. 가장 놀라운 건 말라버렸던 우물에서 다시 맑은 물이 콸콸 솟아난 거예요. 와, 물이 나온다. 만세, 만세.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춤을 추었어요. 박 부장도 장승 앞에서 깊이 인사를 드렸어요. 장승님들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김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장승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장승님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도 우리 마을 잘 부탁드려요.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이 함께 장승을 돌보며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해졌답니다. 장승들도 활짝 웃는 것 같았어요. 호호호, 역시 우리 마을 사람들이야.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 그 후부터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답니다. 진짜 소중한 건 눈에 보이는 발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제3장 심술보 영감과 착한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최 영감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영감은 온 마을에서 제일 인색하고 심술궂기로 유명했답니다. 돈 한 푼도 아깝다. 밥도 하루 한 끼면 충분해. 최 영감은 늘 투덜거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아들 철이가 장가를 가게 되었어요. 며느리로 들어온 순이는 마음씨가 정말 착했답니다. 첫날부터 최 영감에게 공손히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하지만 최 영감은 코웃음만 쳤어요. 젊은 것이 뭘 할 줄 안다고. 돈만 축낼 게 뻔하군. 첫 시험은 바로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최 영감이 일부러 까다롭게 굴었거든요. 며느리, 밥은 어디 있어? 나는 아침 일찍 먹어야 한다고. 순이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밥을 차려놓았는데도 최 영감은 불평했어요. 이게 뭐야? 밥이 너무 되직해. 물이 아까워서 대충 했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더 조심하겠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점심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반찬이 왜 이렇게 짜? 소금이 돈 안 든다고 생각하나? 아버님 입맛에 맞지 않아서 죄송해요. 저녁에도 트집을 잡았어요. 국물이 너무 싱겁네. 아침엔 짜다고, 점심엔 싱겁다고. 일관성도 없어. 옆에서 듣고 있던 철이가 참다 못해 말했어요. 아버지, 순이가 얼마나 정성껏 하는데요. 뭐야? 이 녀석이 아직 시집 온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벌써 아내 편이야? 최 영감은 화를 벌컥 냈어요. 이래서 며느리 들이면 안 되는 거야. 집안 분위기만 망쳐놓고. 하지만 순이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정성껏 시아버지를 모셨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삼시세끼를 정성껏 차렸어요. 아버님이 좋아하실 만한 반찬이 뭘까? 순이는 이웃 할머니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우리 시아버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 좀 가르쳐 주세요. 어머, 그런 까다로운 영감을 어떻게 맞춰?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순이의 밝은 웃음에 할머니들도 감동했어요. 참 기특한 며느리네. 최 영감이 복이 많아. 하지만 최 영감은 계속 심술을 부렸어요. 이 집은 내 집이야. 며느리 주제에 이것저것 바꾸려고 하지 마. 어느 날 순이가 마당에 예쁜 꽃을 심었는데도 화를 냈어요. 쓸데없는 짓 하고 꽃 심을 돈으로 쌀이나 사지. 씨앗은 제가 친정에서 가져온 거예요. 돈 안 들었어요. 그래도 물값은 들잖아. 정말 답답한 영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최 영감이 갑자기 아프게 되었어요. 배가 아파. 어머, 아버님. 순이는 깜짝 놀라 달려갔어요. 열도 많이 나고 얼굴도 새파래졌어요. 철아, 빨리 의원님을 모셔와. 순이는 밤새 최 영감을 돌봤어요. 찬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죽을 끓여 먹였어요. 아버님, 이것 좀 드세요. 안 먹어. 그래도 드셔야 나으세요. 순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정성껏 돌봤어요. 사흘이 지나자 최 영감의 병이 나았어요. 의원님이 말했어요. 며느리가 정성껏 돌봐서 금방 나았습니다. 혼자였다면 위험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최 영감은 여전히 퉁명스러웠어요. 당연한 일 한 거지 뭐.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고마웠어요. 계절이 바뀌고 순이가 시집 온 지 1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순이는 한 번도 불평하거나 화내지 않았어요. 어느 날 마을에 큰 잔치가 있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렸어요. 최 영감 며느리 정말 착하더라. 그 까다로운 영감을 어떻게 저렇게 잘 모시나? 우리도 본받아야겠어. 최 영감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순이가 이웃 할머니가 아프다고 죽 끓여다 드렸다던데 우리 집 지붕이 셀 때도 와서 도와줬어. 정말 마음씨가 고운 며느리야. 최 영감은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굴었나? 집에 돌아와서 순이를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순이는 여전히 웃으며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님, 저녁 드세요. 응. 그날 밤, 최 영감은 잠이 안 왔어요. 순이가 시집 온 후 집안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생각해 봤거든요. 마당에는 예쁜 꽃이 피어 있고 집안은 항상 깨끗하고 맛있는 냄새가 항상 났어요. 무엇보다 순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다음 날 아침 최 영감은 용기를 냈어요. 순이야. 네, 아버님. 지금까지 미안했다. 순이는 깜짝 놀랐어요. 최 영감이 사과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버님, 내가 너무 심술궂게 굴었지. 너는 정말 좋은 며느리야. 순이는 눈물이 났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저야말로 부족한 며느리인데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최 영감도 울컥했어요. 앞으로는 자라마. 우리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 네, 아버님.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순이야, 이 반찬 정말 맛있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최 영감은 순이를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순이도 더욱 기뻐하며 정성껏 집안일을 했어요. 철이도 너무 기뻤어요. 와,
우리 집이 이렇게 화목할 줄 몰랐네. 이웃들도 깜짝 놀랐어요. 어머, 최 영감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 며느리의 정성이 시아버지의 마음을 바꾼 거야. 최 영감은 이제 마을에서 자랑을 했어요. 우리 며느리만큼 착한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하하. 순이의 선한 마음이 결국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답니다. 그 후 최 영감네 집에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마을에서 가장 화목한 가정이 되었어요. 역시 가족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하는 거구나. 최 영감은 매일 그렇게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답니다. 제4장 달빛 아래의 소원.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영수라는 10살 소년이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을 일찍 잃은 영수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고 있었답니다. 영수야, 오늘 저녁도 감자밖에 없구나. 할머니는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감자도 맛있어요. 영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아이였거든요. 저녁을 먹고 난 후 영수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둥근 달이 환하게 떠 있었답니다. 달님, 달님, 안녕하세요. 영수는 달을 보며 인사했어요. 달님, 저희 할머니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할머니께 맛있는 것 좀 해드리고 싶어요. 매일 밤 영수는 달님께 소원을 빌었어요.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할머니를 위한 소원이었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부자 김진사님이 일꾼을 구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너무 어린 아이는 안 된다는군.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저 한번 가볼게요. 나이는 어려도 힘은 세거든요. 영수는 김진사 댁으로 달려갔어요. 진사님, 일 시켜주세요. 김진사는 조그만 영수를 보고 웃었어요. 호호, 이 꼬마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저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영수의 간절한 눈빛을 본 김진사는 마음이 움직였어요. 좋아, 그럼 하루만 시험해보자. 대신 다른 어른들보다 2배로 열심히 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날부터 영수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밭을 메고 물을 길어 나르고 방아를 찧었어요. 의이고 힘들어. 다른 일꾼들은 쉬고 싶어 했지만 영수만큼은 쉬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영수는 스스로를 격려하며 계속 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김진사의 곳간에서 쌀이 없어졌어요. 도둑이야. 누군가 우리 쌀을 훔쳐갔어. 일꾼들이 모두 모였어요. 김진사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누가 가져간 거냐? 솔직히 말해.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했어요. 특히 가난한 영수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혹시 영수가 가져간 건 아닐까? 집이 가난하니까? 영수는 억울했지만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는 절대 안 가져갔어요. 진짜예요. 그때 마을 개가 왈왈 짖으며 산 쪽을 바라봤어요. 멍멍, 멍멍. 영수가 개를 따라가 보니 산짐승들이 곳간 구멍을 뚫고 쌀을 가져간 흔적이 있었어요. 아, 여기 발자국이 있어요. 정말이네. 너구리 발자국이야. 진실이 밝혀졌어요. 사람이 아니라 배고픈 산짐승들이 가져간 거였답니다. 김진사는 영수에게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영수야. 의심해서 죄송해. 괜찮아요. 오해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어요. 영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일 이후 김진사는 영수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정직한 아이는 처음 봐. 앞으로 우리 집 일을 계속 맡아줄래? 정말요? 와, 고마워요. 몇 달이 지나자 영수는 마을에서 가장 믿음직한 일꾼으로 유명해졌어요. 다른 집에서도 영수를 불렀답니다. 영수야, 우리 집 일도 도와줄래? 영수는 정말 믿을만해. 영수는 여러 집을 다니며 열심히 일했어요. 정직하고 성실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수를 좋아했답니다. 어느 날 밤 영수는 또 달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달님, 고마워요. 이제 할머니께 맛있는 것도 사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어요. 모든 농작물이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런 큰일이네. 올해 농사는 망쳤구나.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영수도 걱정됐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산에서 샘물을 길어다 드릴게요. 영수는 매일 산 위 샘터까지 올라가서 물을 길어왔어요. 왕복 2시간 걸리는 험한 길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영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비가 올 거예요. 영수의 정성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함께 하자. 영수 혼자 힘들게 할 수는 없지. 모든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쳤어요. 그리고 정말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와, 비다. 비가 와. 만세. 농작물이 살았어. 그해 가을 마을은 대풍년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영수 덕분이라고 말했어요. 영수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정말 고마운 아이야. 김진사님은 영수를 불렀어요. 영수야,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이 돈을 받아라. 김진사가 준 돈은 영수가 지금까지 번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이렇게 많이요? 당연하지. 내가 우리 마을을 구했잖아.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 관리를 내게 맡기고 싶다. 영수는 꿈만 같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집에 돌아온 영수는 할머니께 달려갔어요. 할머니, 이제 맛있는 것 많이 사드릴 수 있어요. 어머, 영수야. 우리 영수가 정말 장하구나. 할머니는 기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날 밤 영수는 달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딸님, 정말 고마워요. 제가 정직하고 열심히 살 수 있게 지켜봐 주셔서요. 달님도 더욱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몇 년이 지나 영수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청년이 되었어요. 김진사의 양아들이 되어 공부도 하고 마을 일도 도맡아 했답니다. 영수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 좋아졌어. 정직한 사람이 결국 복을 받는구나. 어느 날 영수는 어린 시절 자신처럼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포기하지 마. 정직하게 열심히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아이들은 영수를 보며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형처럼 우리도 열심히 할게요. 달님께도 소원 빌어볼래요? 영수는 웃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여전히 달님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달님, 이 아이들도 꼭 저처럼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영수의 정직함과 노력은 자신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에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답니다. 제5장 호랑이와 박씨안악.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박씨안악이라 불리는 똑똑한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박씨안악은 온 동네에서 가장 재치가 뛰어나기로 소문이 났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으르렁, 으르렁. 호랑이는 마을 사람들을 무척 괴롭혔어요. 밤만 되면 나타나서 소와 돼지를 잡아가고 사람들을 위협했답니다. 으악, 호랑이야. 도망가자.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해질녘 이면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어요. 마을 이장님이 걱정하며 말했어요. 이러다가 우리 마을이 망하겠어. 누가 좀 해결해줬으면. 사냥꾼을 불러야 하나? 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때 박씨안악이 나섰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안악내가 호랑이를 어떻게?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박씨안악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좋은 계획이 있거든요. 그날 밤 박씨안악은 특별한 준비를 했어요. 큰 솥에 물을 끓이고 마당에 이상한 표시들을 그려놓았어요. 이게 뭐지? 남편이 궁금해하자 박씨안악은 웃으며 말했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은 집 안에서 나오지 마세요. 밤이 되자 정말로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으르렁, 맛있는 냄새가 나는군. 호랑이는 박씨안악의 집으로 다가왔어요. 박씨안악은 마당에서 큰 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아이고, 큰일이야. 호랑이 고기가 떨어져 가네. 호랑이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호랑이 고기? 오늘도 호랑이 한 마리를 잡아서 끓여 먹어야 하는데. 어디 없나? 박씨안악은
일부러 크게 중얼거렸어요. 호랑이는 더욱 놀랐어요. 이 여자가 호랑이를 잡아먹는다고. 호랑이는 무서워하면서도 궁금해서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박씨 안악은 솥을 저으며 계속 말했어요. 어제 잡은 호랑이는 정말 맛있었는데. 특히 호랑이 꼬리구이가 일품이었어. 헉! 호랑이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냈어요. 박씨 안악이 뒤돌아봤어요. 어머! 손님이 왔네. 어서 오세요. 호랑이는 당황했어요. 아니. 그냥 지나가다가. 마침 잘 왔어요. 배고프시죠? 호랑이 고기 드실래요? 박씨 안악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호랑이는 벌벌 떨었어요. 호랑이 고기요? 네. 아주 싱싱한 걸로 준비했어요. 호랑이가 제일 맛있잖아요. 박씨 안악은 솥뚜껑을 열어서 보여줬어요. 사실은 그냥 무국이었는데 어두운 밤이라 호랑이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우와, 정말 맛있어 보이는군요. 박씨 안악은 연기를 일부러 더 많이 내면서 말했어요. 이 호랑이는 어제 저녁에 잡은 건데 아주 살이 포동포동했어요. 호랑이는 점점 더 무서워졌어요. 이 여자가 정말 호랑이를 잡아먹는 건가? 나도 잡아먹히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호랑이를 어떻게 잡으시나요? 호랑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씨 안악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간단해요. 저기 마당에 그려놓은 표시 보이죠? 박씨 안악이 가리킨 곳에는 이상한 동그라미와 삼각형이 그려져 있었어요. 저건 호랑이 잡는 마법 진이에요. 호랑이가 저 안에 들어오면 꼼짝도 못해요. 헉, 마법이요? 네. 그러면 손쉽게 잡을 수 있죠. 지금까지 이 방법으로 호랑이를 100마리도 넘게 잡았어요. 호랑이는 완전히 겁에 질렸어요. 100마리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호랑이가 하나도 없어요. 모두 제가 잡아먹었거든요. 박씨 안악은 거짓말을 태연하게 했어요. 호랑이는 이제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잠깐만요. 어디 가세요? 박씨 안악이 호랑이를 잡았어요. 저는 급한 일이 뭔데요? 혹시 당신도 호랑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호랑이는 황급히 변명했어요. 박씨 안악은 호랑이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털이 무척 많고, 이빨도 크고, 꼬리도 있고. 혹시 진짜 호랑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왜 호랑이에요? 그럼 증명해보세요. 어떻게요? 박씨 안악은 영리하게 말했어요. 호랑이가 아니라면 저 마법진 안에 들어가도 괜찮겠네요? 그건. 호랑이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왜요? 호랑이가 아니면 무서울 게 없잖아요. 그래도 좀. 아하, 역시 호랑이군요. 어서 잡아야겠어. 박씨 안악이 솥에서 큰 국자를 들고 다가왔어요. 안 돼요. 살려주세요. 호랑이가 울먹이며 빌었어요. 그럼 정말 호랑이네요. 오늘 저녁은 호랑이 구이다. 제발, 저는 착한 호랑이에요. 사람 안 잡아먹어요. 호랑이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박씨 안악은 잠깐 생각하는 척 했어요. 그럼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요. 다시는 우리 마을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마을도 괴롭히지 마세요. 네, 약속할게요. 정말이죠? 정말이에요. 앞으로는 산에서만 조용히 살겠어요. 호랑이는 간절히 약속했어요. 좋아요. 그럼 살려드릴게요. 하지만 약속 어기면 바로 잡으러 갈 거예요. 네, 절대 약속 안 어길게요. 호랑이는 꽁무니를 빼고 도망갔어요. 헥헥, 무서운 여자다. 다시는 안 가야겠어.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박씨 안악님, 어떻게 되었어요? 호랑이가 안 나타났던데요? 박씨 안악은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호랑이가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정말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대화를 좀 했어요. 사람들은 신기해했어요. 대화요? 호랑이와요? 네, 서로 이해하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정말로 그 후부터 호랑이는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박씨 안악의 똑똑한 꾀 덕분에 마을이 평화로워졌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씨 안악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어요. 역시 박씨 안악님은 달라. 머리가 정말 좋으시네. 우리 마을의 보물이야. 박씨 안악은 겸손하게 웃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 후 다른 마을에서도 박씨 안악의 지혜로운 이야기가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재치를 본받으려고 했답니다. 역시 지혜가 힘보다 강하구나. 박씨 안악처럼 똑똑해지고 싶어. 박씨 안악의 용기와 지혜 덕분에 마을은 더욱 평화롭고 행복해졌답니다. 제6장 연못의 용왕님.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작은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연못은 너무 작아서 사람들은 그냥 물웅덩이라고 부를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연못 속에는 아주 작은 용왕님이 살고 있었어요. 다른 용왕님들처럼 큰 바다나 강에 살지 못해서 늘 기가 죽어 있었답니다. 휴, 나도 큰 바다에서 살고 싶은데. 용왕님은 매일 한숨만 쉬었어요. 다른 용왕들은 파도도 일으키고 비바람도 몰고 오는데 나는 고작 물방울이나 튀기고. 그때 연못 근처에서 농사짓는 이 농부 할아버지가 연못가에 앉아서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아이고, 올해도 가뭄이네. 농사는 어떻게 지으라고. 용왕님은 수면 위로 살짝 고개를 내밀었어요. 할아버지, 왜 그렇게 슬퍼하세요? 이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 연못에서 누가 말하는 거야? 저예요. 저는 이 연못의 용왕이에요. 용왕님이 물 위로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작았어요. 할아버지 손바닥만 했답니다. 어머나, 이렇게 작은 용왕님이 있다니. 헤헤, 작아서 부끄럽네요. 용왕님은 쑥스러워했어요. 이 할아버지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용왕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 근처에서 농사짓는 이 농부라고 합니다. 저도 반가워요. 그런데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올해 가뭄이 너무 심해서 농작물이 다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물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용왕님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렇게 슬퍼하셨구나. 네. 이대로 가면 올겨울에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용왕님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하지만 연못이 너무 작은데. 이 할아버지는 걱정했어요. 걱정 마세요. 비록 작지만 저도 용왕이거든요. 용왕님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다음 날부터 용왕님은 열심히 노력했어요. 작은 입으로 후후 바람을 불어서 구름을 모았어요. 후후, 구름들아, 이리 와. 그런데 너무 작다 보니 구름이 잘 안 모였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네. 용왕님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 친구들한테 도움을 청해보자. 용왕님은 연못 속 물고기들을 불렀어요. 붕어야, 잉어야, 도와줄래? 무슨 일이에요, 용왕님? 붕어가 헤엄쳐 왔어요. 이 할아버지를 도와서 비를 내려주고 싶어. 함께 해줄래? 물론이에요. 우리도 도울게요. 물고기들이 모두 모였어요. 개구리들도 왔어요. 개굴, 개굴. 우리도 도울게요. 고마워. 그럼 모두 함께 해보자. 용왕님과 연못 생물들이 힘을 합쳤어요. 용왕님이 바람을 불고 물고기들이 물을 튀기고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노래를 불렀어요. 후후, 철썩철썩, 개굴개굴.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 구름이 모이기 시작했답니다. 와, 구름이 생겨요. 이 할아버지가 기뻐했어요. 하지만 아직 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더 큰 힘이 필요해. 그때 용왕님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 제가 연못 밖으로 나가서 하늘로 올라가 볼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용은 하늘을 날 수 있거든요. 용왕님은 용기를 냈어요. 비록 작지만 용이니까 하늘을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용왕님이 연못에서 나와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아, 안 올라가진다. 너무 작아서 날아오르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지? 그때 연못 근처 나무에 앉아있던 까치가 말했어요. 까깍, 용왕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네, 제 등에 타세요. 까치 등에 탄 용왕님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와, 하늘에서 보니 세상이 정말 넓네. 용왕님은 구름들에게 말했어요. 구름들아, 제발 비를 내려줘. 아래 할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해. 구름들이 대답했어요. 우리도 내리고 싶지만 힘이 부족해.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용왕님은 온 힘을 다해 용의 기운을 뿜었어요. 으라차. 그러자 구름들이 힘을 얻었어요. 고마워, 작은 용왕. 이제 비를 내릴 수 있어.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와, 비다. 이 할아버지는 기뻐서 춤을 췄어요. 하지만 용왕님은 너무 힘을 써서 기절해버렸어요. 용왕님. 까치가 용왕님을 받아서 연못으로 데려다 줬어요. 용왕님, 괜찮으세요? 이 할아버지가 걱정하며 연못을 들여다봤어요. 한참 후 용왕님이 깨어났어요. 여기가 어디지? 용왕님, 다행히 깨어나셨네요. 할아버지, 비가 잘 내렸나요? 네. 덕분에 농작물이 모두 살아났어요. 정말로 밭의 곡식들이 싱싱해졌어요. 와, 정말 다행이다. 용왕님도 기뻤어요. 그 후 이 할아버지는 매일 연못에 와서 용왕님과 이야기했어요. 용왕님 덕분에 올해 대풍년이 들 것 같아요. 저도 기뻐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거든요. 가을이 되자 정말 대풍년이 들었어요. 이 할아버지는 감사한 마음으로 용왕님께 제일 좋은 쌀을 바쳤어요. 용왕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진짜 용왕이 된 것 같아요. 그 후 마을 사람들도 용왕님의 이야기를 듣고 연못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작은 연못이지만 소중한 용왕님이 계시는구나. 우리도 연못을 깨끗하게 지켜야겠어. 사람들은 연못 주변에 예쁜 꽃도 심고 쓰레기도 치웠어요. 용왕님은 너무 기뻤어요. 이제 정말 멋진 용궁이 됐네. 연못은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었고 용왕님은 마을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도와주었답니다. 비록 작지만 우리도 소중한 존재구나. 연못 속 물고기들과 개구리들도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작은 연못의 작은 용왕님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크기는 작아도 마음만은 누구보다 큰 용왕님이었어요. 제7장 외로운 바위의 전설. 옛날 어느 산골 마을 입구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서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바위를 외로운 바위라고 불렀답니다. 왜 외로운 바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을에 새로 이사온 김 선생이 궁금해했어요. 마을의 촌장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건 슬픈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옛날에 박선비라는 훌륭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촌장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00년 전 이 마을에 박선비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박선비는 글을 잘 쓰고 마음씨도 착해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좋아했답니다. 선비님, 오늘도 아이들 가르치러 오셨군요. 하하,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가야죠. 박선비는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무료로 글을 가르쳐 주었어요. 얘들아, 오늘은 의리라는 글자를 배워보자. 의리가 뭐예요? 친구를 끝까지 믿고 도와주는 마음이야. 아주 소중한 거란다. 박선비는 정말로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박선비에게는 최부자라는 어릴 때부터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박형, 나 좀 도와줘. 어느 날 최부자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야? 관가에서 세금을 잘못 계산해서 내가 엄청난 돈을 내야 한대. 이대로 가면 우리 집안이 망해. 그런 일이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박선비는 걱정했어요. 내가 나 대신 관가에 가서 증인이 되어줘. 내가 억울하다고 말해줘. 물론이지. 친구 일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박선비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다음 날 박선비는 관가로 갔어요. 이 사람이 증인입니까? 네, 맞습니다. 최 부자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박선비는 당당하게 증언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최 부자가 사실은 세금을 빼돌린 게 밝혀진 거예요. 뭐라고? 최 부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그럼 박선비도 공모자 아니야? 둘이 짜고 친 거구나.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관가에서도 박선비를 불러들였어요. 박선비, 내가 거짓 증언을 한 게 맞나? 아닙니다. 저는 친구를 믿었을 뿐입니다. 변명하지 마라. 증거가 다 있다. 정말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박선비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최 부자였어요. 자기 혼자 살기 위해 모든 죄를 박선비에게 뒤집어 씌웠거든요. 모든 건 박선비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저는 속았을 뿐이에요. 뭐라고? 최형, 너마저 그런 말을? 박선비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미안해, 박형. 하지만 내가 살아야 가족들을 지킬 수 있어. 최 부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결국 박선비는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해요.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어주네요. 박선비는 옥중에서 날마다 울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점점 박선비를 외면했어요. 저런 배신자를 우리가 믿었다니.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 봐선 안 되는구나. 하지만 박선비를 가르쳤던 아이들 중 몇 명은 여전히 믿었어요. 선생님이 그런 나쁜 일을 할 리 없어. 분명 누명을 쓴 거야. 어린 영희가 감옥에 찾아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믿어요. 고마워, 영희야. 너라도 믿어줘서 다행이야. 박선비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박선비는 추위와 슬픔 때문에 점점 병이 들었어요. 기침 콜록?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아. 선생님, 힘내세요. 영희야, 내가 죽어도 억울하다는 걸 잊지 말아줘. 네, 선생님. 결국 박선비는 감옥에서 죽고 말았어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박선비가 죽은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마을 입구에 갑자기 커다란 바위가 나타난 거예요. 어제까지 없던 바위인데? 정말 신기하네. 어디서 굴러온 걸까? 그 바위는 마치 사람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서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더욱 신기한 건 밤마다 그 바위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흑흑, 억울해. 억울하다고. 으악, 바위에서 소리가 나.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했어요. 그때 영희 할머니가 말했어요. 영희가 나이를 먹어서 할머니가 됐거든요. 그 바위는 분명 박 선생님의 넋이에요. 박 선생님? 네. 억울하게 죽으셔서 바위가 되신 거예요. 영희 할머니는 매일 바위 앞에 가서 음식을 올렸어요. 선생님, 음식 가져왔어요. 드세요. 그러면 바위가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몇 년이 지난 후 진실이 밝혀졌어요. 최 부자가 죽을 때 진실을 고백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박선비는 무죄야. 내가 혼자 저지른 일이야.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박 선생님이 억울하게 죽으신 거야?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바위 앞에 와서 사과했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위에서 더 이상 슬픈 소리가 나지 않았거든요. 대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 같아. 마을 사람들은 그 후로 바위를 의리바위라고 부르며 소중히 모셨어요. 특히 아이들은 바위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의리바위 선생님, 오늘도 공부 잘하게 도와주세요. 바위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바위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선생님, 우리 마을 지켜주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문제가 해결되곤 했답니다. 지금도 그 바위는 마을 입구에 서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촌장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마쳤어요. 그래서 외로운 바위라고 부르는 거였군요. 김 선생이 감동했어요.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선생님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정말 의로운 분이셨네요.
김 선생도 바위 앞에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선생님, 저도 이 마을에서 잘 살겠습니다. 바위는 오늘도 따뜻하게 마을을 지키고 있답니다. 제8장 꽃씨를 뿌린 소녀. 회색빛 하늘 아래 작은 마을, 그곳에는 누구도 돌보지 않는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꽃순이. 부모님을 일찍 여인 12살 소녀였죠. 또 그 아이구나. 참 안 됐어.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지나쳤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도와줄 엄두도 내지 못했거든요. 꽃순이는 마을 끝 폐가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낡은 이불 한 장, 깨진 그릇 몇 개가 전부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늘 웃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밝게 인사했습니다. 처음엔 모두들 당황했어요. 저 아이 왜 저렇게 밝지? 우리보다 더 힘들 텐데. 어느 봄날 꽃순이는 폐가 뒤뜰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작고 낡은 주머니 하나. 열어보니 온갖 색깔의 꽃이들이 들어있었어요. 우와, 이게 뭐지? 꽃순이는 신이 났습니다. 꽃씨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만져보며 생각했어요. 이 씨앗들도 나처럼 혼자구나. 땅에 심어주면 예쁜 꽃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날부터 꽃순이는 매일 꽃씨 몇 개씩을 주머니에 넣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빈터를 찾으면 살며시 꽃씨를 뿌렸죠. 꽃아, 예쁘게 자라렴. 우리 모두 행복해지자. 마을 아저씨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꽃순아, 뭘 하고 다니니? 꽃씨를 심어요. 마을이 예뻐질 거예요. 허허, 그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니? 아저씨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꽃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마을 입구에 작은 새싹이 돋았습니다. 이게 뭐지? 꽃순이가 심은 거 아닐까?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신기해하며 새싹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한 달쯤 지나자 마을 곳곳에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해바라기, 빨간 장미, 보라색 라벤더. 세상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예뻤나? 꽃순이 덕분이네. 사람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꽃순이의 꽃씨가 떨어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꽃을 심을 수 없어. 꽃순이는 속상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빈 주머니를 들고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혹시 꽃이 있으세요? 제가 더 심고 싶어요. 할머니 하나가 집안을 뒤져 씨앗 몇 개를 주었습니다. 이것밖에 없구나. 미안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꽃순이는 그 몇 개의 씨앗마저 소중히 품었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꽃씨를 가져왔어요. 호박씨, 상추씨, 토마토씨. 꽃씨가 아닌 것들도 많았지만 꽃순이는 모든 걸 감사히 받았습니다. 모든 씨앗이 소중해요. 다 예쁜 걸 만들어낼 거예요. 여름이 되자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꽃밭 사이로 채소밭이 어우러지고 곳곳에 나무 그늘이 생겼어요. 마을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꽃순아, 오늘은 뭘 심을 거니?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까요? 함께 꽃을 가꾸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꽃순이는 활짝 핀 꽃들 사이에 앉아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꽃순아, 고마워. 너 때문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아름다워졌구나. 고마울 건 없어요. 우리 모두 함께 만든 거잖아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꽃들이 새로운 씨앗을 만들어낸 거예요. 바람에 날려 더 멀리,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씨앗들이 다른 마을까지 가겠네. 그럼 다른 곳도 우리처럼 예뻐지겠구나.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꽃순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겨울이 와도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꽃은 졌지만 함께 나눈 기억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내년 봄이 기다려지네. 꽃순이와 함께 더 많은 꽃을 심어보자. 꽃순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가족이 되어 주었어요. 작은 씨앗 하나가 온 마을을 바꾼 건 아니었습니다. 나눔이라는 작은 씨앗이 사람들 마음에서 피어난 거였죠. 꽃씨를 뿌린 건 나지만
진짜 꽃을 피운 건 여러분이에요. 꽃순이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따뜻했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모여온 마을을 감싸주었거든요. 봄이 오면 또 다른 꽃들이 피어날 것입니다. 꽃순이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심은 나눔과 사랑의 꽃들이 말이에요. 제9장 검은 비단옷의 선비. 조선 후기 한양 성균관 근처에 이상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학수. 25살의 청년이었는데 늘 검은 비단옷만 입고 다녔어요. 또 그 검은 옷이네. 왜 저렇게 음침한 색깔만 입고 다니는 거야? 동료 선비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학수는 오직 검은 옷뿐이었거든요. 학수야, 좀 밝은색 옷도 입어보지 그래. 친한 친구 성문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하, 이 옷이 편해서 말이야. 학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빛 깊숙한 곳에는 어떤 슬픔이 숨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학수를 괴짜로 여겼습니다. 성균관에서도 그랬고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저 양반 상복이라도 입는 건가? 아니면 귀신이라도 봤나? 허허허. 시장 아주머니들은 깔깔거리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학수가 지나가면 아이들까지 수군거렸어요. 까마귀 선비다. 검정 도깨비가 온다. 하지만 학수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말했어요. 안녕, 꼬마들아. 오늘도 건강하게 뛰어노는구나. 어느 날 성균관에서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과거 준비를 위한 중간 시험이었죠. 모든 선비들이 새 옷을 차려입고 왔는데 학수만 여전히 검은 옷이었어요. 저런, 시험에 저런 옷을 입고 오다니 불길한 기분이 든다. 선배들이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시험 결과는 놀라웠어요. 학수가 1등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검은 옷 입은 게 공부에 도움이 되나?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험 후 며칠 뒤 학수의 할머니가 성균관을 찾아왔습니다. 80이 넘은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왔어요. 학수야, 할머니가 왔다. 할머니, 어떻게 이런 먼 길을? 학수는 깜짝 놀라며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는 학수의 검은 옷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 옷? 내 할아버지 옷이구나. 그제야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학수의 할아버지는 의병장이었어요.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구하려다 돌아가셨죠. 검은 비단옷은 할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옷을 입고 마지막까지 싸우셨단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지. 이 옷을 입은 자는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그래서 제가 이 옷을 입고 공부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학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처럼 의병이 되라는 게 아니야. 다만 올바른 사람이 되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란다. 주변에 있던 선비들이 하나둘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이 검은 옷에는 할아버지의 눈물과 피가 배어 있어 나라 잃은 슬픔과 후손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단다.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제야 학수의 검은 옷이 다르게 보였어요. 그래서 학수는 조상의 뜻을 이어받으려 했던 거구나.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롱하던 시선이 존경으로 바뀌었어요. 며칠 후 학수는 성균관 동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그동안 이상하게 보이셨을 텐데. 아니야, 학수야. 우리가 미안해. 성문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 정말 부끄럽다. 다른 선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 학수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어요. 할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훌륭한 관리가 되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왔습니다. 학수는 검은 옷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시험장으로 향했어요. 이제는 아무도 그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학수 선비 화이팅! 좋은 결과 있기를. 마을 사람들이 응원해 주었어요. 아이들도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까마귀 선비 아니고
멋진 선비님이야. 시험 결과는 장원급제였습니다. 학수는 최고 성적으로 급제한 거예요. 축하합니다. 정말 대단해.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학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할아버지, 이제 조금은 보답한 것 같습니다. 학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관리가 된 후 학수는 백성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고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었어요. 검은 옷은 여전히 입고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저 옷에는 조상의 사랑이 담겨 있어. 학수 선비는 진짜 훌륭한 분이야. 사람들은 존경의 마음으로 학수를 바라보았어요. 어느 날 한 젊은 선비가 학수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수는 미소 지었어요. 옷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해. 조상을 생각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좋은 옷이란다. 젊은 선비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학수는 많은 후배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어요. 겉모습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조상의 뜻을 이어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검은 비단옷의 선비, 김학수. 그는 평생 그 옷을 입으며 조상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던 이들은 모두 부끄러워했어요. 하지만 학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했죠. 사람은 겉이 아니라 속이 중요해. 학수의 가르침은 오늘까지도 우리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